여러분, 이제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열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슷하지만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열과 관련해서 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heat, 영어로는 heat입니다. 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summer 에너지, 열적인 에너지, summer 에너지. 자, 이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둘은 이제 좀 비슷해 보이지만 명백하게 다릅니다. 자, 열 뭐냐면 열은 어떤 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전달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 에너지는 어떤 온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온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개의 내부 에너지 일종이에요. 개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열 에너지라는 거는 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에 속한 거예요. 열 에너지는 개에 속한 것이고, 열은 한 개가 있으면 그 개로부터 개의 주변 또는 한 개에서 다른 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열은 상태함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상태함수가 아니다. 얘는 상태함수가 아니지만 열 에너지는 뭐라고 하냐면 상태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상태함수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될 건데요. 자, 상태함수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양이, 어떤 물리적인 값이 어떤 개를 규정하는 어떤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들, 예를 들면 어떤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개가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시스템이 있는데 옆쪽에 쓸게요. 자, 여기에 어떤 하나의 이제 개 또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개가 있는데, 자, 이 개의 어떤 뭐 압력이라든지 뭐 이 개의 부피 또는 온도, 뭐 이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개수 등등, 이 개가 가지는 어떤 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물리량들이 정해지면, 오직 개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량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값들이 어떤 물리량이 결정이 되면 그 물리량은 우리는 상태함수라고 그래요. 열 에너지는 이 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물리량들이 결정이 되면 그 열 에너지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 상태함수라고 하는데, 열은 이 개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전달되는 양이기 때문에 상태함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금방 얘기한 이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를 측정하면 돼요? 그렇죠.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물리량들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개가 얼마의 열 에너지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열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열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두 번째, 열이 상태 함수가 아니라면 열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열의 측정. 자, 어떤 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렇게 개가 하나 있는데, 이 개에 뭐예요? 전달된 외부로부터 들어온 열, 또는 개로 들어왔거나 또는 개에서 바깥으로 열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열은 뭐를 측정하면 되냐면 상의 변화, 물의 상태 변화, 즉 어떤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뭐 고체 상태, 물로 따지면 물이었는데 뭐 이제 물이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 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으로 전달돼서 나간 거죠. 또는 어떤 물의 온도가 상태는 그냥 액체 상태의 물인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거나 또는 온도가 내려가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런 열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나 온도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로부터 나가거나 또는 개로 들어오는 어떤 열의 양,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열량 Q.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열량 Q는 자, 온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CM 델타 T 이렇게 쓰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유입되거나 나간 열량은 질량 곱하기 잠열이라고 부르는 L을 곱한 값이 돼요. 자, 여기서 비열 C는 비열이라 부르고 자, L은 잠열이라 부릅니다. 비열은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어떤 열량으로서 이제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비열이 이제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이려고 할 때 비열이 큰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열을 가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는 Q는 CM 델타 T 이제 아까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전달된 열을. 그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질량에다가 이제 잠열이라는 걸 곱하는데 우리가 차원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 열량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를 가지고요. 자, 얘가 킬로그램 이제 이렇게 줄이니까 L의 단위는 잠열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1kg을 상태 변화시키는데 몇 줄의 에너지가 드느냐. 예를 들면 물의 융해열, 물이 얼음이 되는데 필요한 잠열, 즉 융해열은 물이 되는데 필요한 융해열. 이게 이제 얼음이 물이 될 때 어떤 상태 변하는 동안에 어떤 이제 필요한 어떤 양인데 334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즉 이제 물 1kg 이 앞에 킬로줄입니다. 물 1kg을 이제 얼음 1kg을 1kg의 물로 이제 만드는데 그러니까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상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열이 1kg 334kJ예요. 만약에 어떤 2kg의 얼음이 있는데 0도씨에 그러면 얘가 2kg의 물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2kg의 물이 됐습니다. 0도씨. 그럼 이때 이 얼음에게 전달된 열량은 얼마냐면 융해열에다가 M 2kg 질량에다가 융해열 334kJ per kg을 해보면 668kJ의 열이 이제 전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잠열에다가 그냥 질량 주면 되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는 전달된 열량은 Q는 CMT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열평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열평형, 열적 평형 또는 열평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열평형은 이제 어떤 서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된 두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 겉으로 봤을 때 여기가 40도씨의 어떤 물질이고 40도씨의 물질이 있으면 자, 이쪽으로 이동하는 열하고 이쪽으로
미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알짜적으로 전달된 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열의 어떤 이동이 없는 경우에 이 둘은 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열 평형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온도라는 물리량이죠. 이제 온도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온도는 어떤 게 온도라는 것은 그 개가 이제 온도는 어떤 개가 열평형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 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들은 모두 같은 온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뒤에 가면 또 알 수 있지만 온도는 그래서 열평형의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하고, 열평형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물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즉 물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 거시적인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물리량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는 결정, 내부 에너지. 그리고 그 어떤 개를 구성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 정도가 또 되죠. 평균 운동 에너지, 입자 하나하나의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물리량이더라. 자, 그래서 온도는 열평형 척도,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물리량, 그리고 입자, 그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제 알려주는 어떤 척도가 되는 물리량이다. 섭씨 온도나 하씨 온도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팽창. 자, 어떤 물질들이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열량이 전달되게 되면 온도가 변하게 되고요. 그죠? 온도가 변하게 되고, 이제 이 온도가 변하게 되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열팽창이 일어나는데, 열팽창은 길이 팽창과 우리가 길이 팽창 그리고 부피 팽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원래의 길이가 L0인 어떤 막대 같은 게 있다면, 자, 이게 1차 길이 변화만 본다고 하면 이 델타 T만큼 어떻게 온도가 변하게 되면 자, 온도 변화가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제 100도씨 정도보다 이제 온도 변화가 100도씨 이하 정도 되면 이렇게 팽창되는 정도는 온도 변화에 어떤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일 때 길이 변화는 뭐예요? 델타 처음 길이와 그 다음에 어떤 온도 변화에 비례하게 되는데, 비례 상수를 어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팽창 계수라고 해서 알파를 곱해준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나중 길이는 L0에서 델타 L을 더한 거니까 L0 1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 팽창 같은 경우는 처음 부피가 V0라면 이 부피가 팽창되는 정도도 이제 뭐냐면 온도 변화에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 부피의 변화는 역시나 온도 변화와 처음에 부피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부피 팽창 계수해서 베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 부피 V는 V0에다가 그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 되니까 V0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 선팽창 계수고요. 베타를 우리는 부피 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 전달 방법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전달 방법, 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전도 열 전달 방식 중 전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대류는 일단 다루지 않고 복사는 조금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했을 때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온도가 T1 있고 T2가 있는데 T1이 T2보다 이제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입자들하고 이 T2 온도인 입자들이 있으면 어디가 T1 쪽에 있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할 거예요. 근데 이 경계면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면상에서 T2에 있는 입자들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T1에 있는 온도가 T1인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T2에 있는 입자들과 부딪힌 다음에 속도가 비교 좀 느려질 거고 T2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T1의 온도는 내려가고 T2의 온도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이웃한 분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 그리고 대류는 뭐냐면 공기나 물 같은 어떤 유체들 있죠. 유체들은 이제 유체들은 자 이렇게 유체가 있을 때 여기 밑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아래쪽에 있는 놈이 데워져서 가벼워져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놈들이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체들이 직접 이동해서 이제 순환 운동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사는 뭐예요? 복사는 매질을 통하지 않고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얘는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해요.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첫 번째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면 전도는 이제 전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류라고 해서 연류, 히트, 커런트는 사실 전류를 나타내는 어떤 개념인데요. 커런트는 자 H라 쓰고요. H라 쓰고 이 연류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어떤 열의 양을 의미를 해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어떤 양. 자, 그러면 열의 양.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고온부가 있고 온도가 이렇게 온도 TH로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TC 쿨 이렇게 있을 때 둘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 TH와 고온의 열원하고 저온의 열원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을 이제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요 열이 전달되는 이 면적 있죠, 면적.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제 어쨌든 이 열량은 자, 이 여기에 있는 온도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H는 일단 뭐예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이라는 것은 이 온도 차이가 크면 일단은 온도 차이 TH 빼기 TC가 크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열이 더 전달되게 되겠죠. 또 H는 이 면적, 요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더 뭐하면 그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면적을 A라고 합시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열이 전달될 거예요. 근데 자
h는 만약 이 길이 요거를 l로 둘게요. 요 L이 길면 가야 될 게 더 길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열이 더 잘 전달될까요?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쵸?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길이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열을 전달하는 이 금속의 어떤 열 전도도가 좋을수록 열을 전달하는 전도의 정도가 좋을수록 더 물질마다 이제 다른 값을 가진 어떤 열 전도도에는 비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H는 어떻게 되냐면 L에는 반비례하고 이 온도 차이에는 비례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을수록 더 이제 단위 시간당 전달된 열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다른 값을 가진 어떤 열 전도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TH-TC 여기서 K는 금속의 열 전도도예요. 열 전도도고 같은 면적, 같은 온도 차이,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열 전도도가 좋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어떤 열이 전달이 되더라. 이제 뭐 고온부와 저온부의 어떤 열원의 온도가 이제 딱 전달돼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는데 H가 만약에 나중에 연속적인 어떤 값을 구해야 될 때는 H는 KA에다가 아주 작은 거리 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방향을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둔다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뒤에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 값이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열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h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아니까 KA에다가 dx dt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나중에 그 값만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 개념을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정상 상태라는 용어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정상 상태. 자, 그럼 여기다 오른쪽 위에다 쓸게요. 자, 정상 상태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데, 자, 이런 경우나 봅시다. 여기에 T1 온도가 T1인 어떤 열원이 있고 여기에 T2인 열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서로 열 전도도가 다른 두 물질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얘는 K A인 열 전도도, 얘는 K B인 열 전도도고 이 길이는 L1 뭐 예를 들어서 LA라고 합시다. LA LB라고 한번 해볼게요. LB.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연결하자마자 이 열 전도도가 다르고 이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단위 시간당 열이 전달되는 정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 뒤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열이 전달되는 정도는 다를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 그럼 이때는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정상 상태라는 거는 이 전체 영역에 걸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이 쭉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연결했을 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여기 온도가 T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T였는데 만약에 열 전도도랑 이 거리 차이를 다 고려했더니 뭐가요? 요 HA가 왼쪽에서의 연류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열의 어떤 전달률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만약에 HA가 HB보다 크다. 다른 시간당.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라면 A에서 B까지 열을 잔뜩 이제
빨리 전달해 주는데 B에서 C까지 그 열을 다 보내주지 못해요. 그럼 T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T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T가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T1하고 이 T하고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요 dT, dQA는 작아질 거예요. 대신에 요 T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T하고 T2하고의 사이, T하고 T2의 온도 차이는 커지죠. 따라서 TQB는 빨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보다 얘는 언제까지 얘네들이 빨라지고 느려지냐면 여기 이 왼쪽에서 전달해 주는 것과 왼쪽에서 전달해 주는 것과 오른쪽에서 전달해 주는 게 같아질 때까지. 그럼 그 같아지면 얘가 이제 쭉쭉쭉 일정하게 계속 준 만큼 전달해 주니까 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T0 어떤 특정한 T0에서 맞춰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H는 왼쪽에 있는 KA의 면적을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면적 A 분의 LA 분의 뭐예요? 온도차 T 1 T0가 뭐와 같으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KB의 면적 A LB의 T0 T2하고 항상 같아야 돼요. 왜냐면 왼쪽에서 전달해 주는 놈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달해 주는 놈이 항상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이 경계면상의 온도가 조절이 되어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단위 시간당 열 전달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두 번째 복사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복사는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식을 먼저 써보면 E는 시그마 T의 4승이다. 자, 여기서 시그마는 슈테반 볼츠만 상수라는 것으로 값이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 K 4승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E는 1라고 썼지만 그냥 에너지 차원이 아니고요. 시그마의 어떤 슈테반 볼츠만 상수의 어떤 단위를 보면 요 E의 단위는 지금 주어진 E의 단위는 뒤에 K 4승, T 온도의 4승이 있으니까 이 날라가면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단위 면적당 와트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체라는 얘기를 또 다루게 될 건데요. 흑체인 경우에는 흑체라는 말이 있으면 흑체 성질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고요. 흑체라면 어떤 표면 온도가 T인 어떤 흑체가 있다. 그럼 그 흑체는 뭐예요? 1초 동안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이는 시그마 T 4승 한 이 값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흑체가 있어요. 이 흑체가 있는데 이 흑체 어떤 전체 표면적이 A면 이 흑체가 단위 시간당 내보낸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단위 시간당 내보낸 에너지. 금방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H였죠. 연류.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뭐 하면 되냐면 A에다가 시그마 T 4승을 해주면 되죠. 근데
모든 이제 어떤 물질들이 흑체는 아니고 표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흑체만큼의 효율로 내보내주지 못하고 시그마 T 사성에다가 어떤 방출률이라고 해서 E를 곱해줘요. 그럼 이 E는 0과 1 사이의 어떤 값, 일반적인 물체들은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흑체인 경우는 1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값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방출률 1을 가진 놈이 단위 시간당 내보내는 어떤 연료라는 것은 A에다가 이 시그마 T 사승. 중요한 건 단위 시간당 표면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은 뭐예요? T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얘랑 얘. 이게 얘는 뭐라고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더라. 그래서 면적을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연력학 제0법칙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A라는 물체가 있고, 자, 어떤 C라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A하고 C하고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열평형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열평 상태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TA하고 TC하고 같다는 거죠. 그리고 TB하고 TC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력학 제0법칙은 TA하고 TC도 TB도 서로 열평형 온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에 이 요 C가 온도계 정도가 되겠죠. 자, 온도계 열 측정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자, A하고 B하고 항상 뭐 열평형인지를 따져보지 않아도 온도계를 가지고 A의 온도를 재고 B의 온도를 재면 각각 같다면 A하고 B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체 운동론이라는 걸 한번 다뤄볼 거예요. 기체 운동론. 자,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연력학이라는 학문은 뭐 부피라든지 뭐 압력, 온도와 같이 압력, 부피, 온도와 같은 어떤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물리량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이론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연력학은 미시적인 양들에 대한 정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뭐 따로 이끌어내지도 않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이 기체 운동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체 행위를, 그 기체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입자들 있죠. 분자 하나하나의 어떤 운동을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시도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해볼 건 뭐냐면 이 기체 운동론을 이용해서 기체 압력을 압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게 압력의 기체 운동론적 설명, 기체 운동론적 설명,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L인 어떤 상자 안에 N개의 어떤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입자가 들어있지만 일단은 하나의 어떤 분자로부터 기체 분자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요. 이 입자가 뭐 이런 식으로 상자 안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 면은, 자, 저는 이쪽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면, 이쪽 상자의 오른쪽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의 어떤 속도를 가지는 입자에 어떤 성분에 또 관심을 가지냐면 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이 속도의 X축 방향 성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는 X축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 나는 X축 방향성분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입자는 벽에 부딪힌 다음에 얼마만큼의 운동량 변화를 겪냐면 충돌 전후 벽과 충돌 전후에 이 입자는 델타 P 입자는 얼마의 운동량 변화를 갖냐면 나중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mvx고요.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 변화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처음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mv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입자가 겪는 운동량 변화는 마이너스 2mvx고요. 그 다음에 벽이 이 입자로부터 받게 되는 운동량, 전달받게 되는 운동량은 벽이 이 입자로부터 받는 운동량 변화, 즉 운동량 전달받는 운동량은요, 2mvx가 되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러면 이 입자는 이제 벽이 2mvx라는 어떤 운동량을 전달받아요. 이제 이 입자는 얼마의 시간에 한 번씩 이 정도 얼마의 시간 간격으로 이 정도의 운동량을 전달하냐면 이 오른쪽 벽에 부딪힌 다음에 반대쪽 벽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 벽이 오른쪽 벽을 때리고 다시 왼쪽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벽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vx분의 2l이 될 겁니다. x축 방향으로의 속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입자는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정도의 어떤 운동량을 전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입자에 어떤 일정한 힘을 줘서 일정한 힘으로 델타 t초 동안 이 시간 지금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운동량 변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입자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p라는 운동량을 전달했어요. 그럼 입자가 이 오른쪽 벽에 가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힘이 있다고 하면 그냥 F가 되겠죠. 그럼 이 F, 입자가 오른쪽 벽에 작용하는 이 힘 F라는 것은 자, 뭐가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P 벽이 되는 거죠. 즉 입자 하나가 만약 일정한 어떤 힘으로 가지고 이 정도 벽에 똑같은 운동량을 전달하려면 이 F란 힘은 2L 분의 Vx 분의 EMVx가 되고요. 그러면 L분의 MVx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입자 한 개에 이제 어떤 일정한 힘으로 벽에 운동량을 전달하는 그 힘 F를 구했는데 문제는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입자들 있죠. 이 입자들의 속력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V라는 게 모든 입자가 다 똑같은 V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Vx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입자냐에 따라서 이 금방 내가 구한 이 F 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값마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n개의 입자가 작용하는 전체 힘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F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이 입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입자 개수를 곱하게 되면 이 n개의 입자가 평균적으로 이 오른쪽 벽에 가하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에다가 여기다가 평균을 취하게 되면 이 vx의 제곱의 평균을 취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L분의 m vx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v는 v 제곱은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g 제곱인 걸 알고 있고요. 자, 이 v제곱을 평균을 취해보면 v제곱에 대한 평균을 취하면
Vx의 제곱 평균 더하기 Vy의 제곱의 평균 더하기 Vz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데 Vx나 Vx 제곱, Vy 제곱, Vz 제곱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요 Vx, Vy, Vz V가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 평균을 취하게 되면 뭐예요? 얘나 사실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Vx의 제곱의 평균을 취한 거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라 쓸 수 있냐면 Vx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입자의 제곱 평균을 3분의 3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을 위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3L분의 NMV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F 벽에 미치는 이 N개의 입자가 벽에 미치는 어떤 평균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자, 평균적인 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압력이죠. 그럼 벽에 작용하는 힘이 얘다. 벽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다. 그러면 압력 P는 이 L제곱 면적 L제곱으로 이 F 벽에 작용하는 평균적인 힘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L 3성분의 뭐가 되냐면 NM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L 3성이 뭐예요? 부피죠. 3V분의 NMV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는 자 PV가 뭐라 쓸 수 있어요? 그쵸? 3분의 1 NMV의 제곱 평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뭘 알고 있냐면 PV는 nRT고 또는 PV는 입자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V 대신에 NKT를 넣어보면 자 3분의 1 PV는 3분의 1 NMV 제곱의 평균 이코르 NK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N을 지우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2 곱하기 N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NKT가 되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얘가 2분의 1 MV 제곱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N이 사라지고 넘기면 2분의 1 MV의 제곱 평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3 K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얘는 뭐와 같은 거냐면 2분의 1 MV 제곱을 즉 운동 에너지를 뭐예요? 전체 평균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2분의 1 M은 상수니까 똑같이 얘가 곧 운동 에너지 평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 한 개에 병진 지금 내가 그냥 입자 한 개 움직이는 병진 운동하는 입자 본 거죠. 그러면 입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하는 입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로 나타냈다는 말은 이 K가 상수죠. 어떤 절대 온도가 주어진다는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논의를 전개할 때 어떤 입자 한 개, 그죠? 어떤 단원자 기체 한 개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즉 어떤 지금 이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병진 운동 에너지인데, 자 운동 에너지의 평균인데, 자, 절대 온도를 알려준다는 것은 어떤 계에 있는 분자들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 것과 같다. 즉 온도라는 것은 그 계를 구성하는 입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인
알려주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이 2분의 3 kt인데 얘를 새롭게 3 곱하기 2분의 1 k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2분의 1 kt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유도마다 이 입자가 가지는 자유도 한 개당 에너지 이렇게 자유도도 한 개당 2분의 1 kt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면 지금 3이라는 거는 자유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어떤 운동을 할 때 독립적인 좌표가 Vx, Vy, Vz 각각 독립적인 좌표가 3개죠. 따라서 자유도가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원자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진동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이 질량 중심이 Vx, Vy, Vz로 움직이는 어떤 좌표를 가질 수 있고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또 있으면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축에 이렇게 있으면 이 x, y, g라고 하면 g에 대해서 회전하는 이런 에너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그 다음에 요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에너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x축에는 회전해봤자 이 크기를 무시하면 뭐예요? 거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 진동하지 않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자유도가 5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온도가 아주 높아져서 진동 운동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2분의 1 kx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자유도가 더 생겨서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어떤 입자들이 가지는 보통 상온에서 어떤 입자들의 에너지라는 것은 단원자일 때는 자유도가 3, 그 다음에 이원자일 때는 5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원자로 구성된 이런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자 내부 에너지는 U로 표현하고요. 단원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입자 한 개당 2분의 3 KT잖아요. 그러면 N개가 있다면 2분의 1, 2분의 3 NKT가 되죠. 그러면 NKT는 NRT랑 같으니까 2분의 3 NRT 이렇게 내부 에너지 쓸 수 있고 만약에 이원자 분자라면 내부 에너지가 자유도가 5니까 2분의 5 NR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단원자는 자유도가 3, 이원자는 5로 취급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는 2분의 3 NRT 그 다음에 이원자일 때는 2분의 5 NRT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